저는 지금 제 아들의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이 병원은 제가 평생을 걸어 얻은 작은 건물 1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여기서 환자들을 맞이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아들의 모습은 언제 보아도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환자들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고 다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제 가슴은 벅차오릅니다. 제가 젊은 날 하루 벌어 하루를 겨우 이어가던 그때는 감히 상상도 못한 장면입니다. 무급 인턴을 하며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시절,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기만을 기도하던 순간들을 떠올리면 지금의 현실이 너무도 감사할 뿐입니다. 진료가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면 언제나 손주들이 병원으로 달려옵니다.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맑은 목소리는 세상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답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 소리에 제 피곤했던 하루가 단숨에 녹아내립니다. 아이들이 제 무릎에 올라타 얼굴을 만지며 웃음을 터뜨릴 때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저는 가끔 건물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노을이 번지는 하늘을 보며 생각합니다. 도연아, 네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보람이 있지 않냐? 제 마음속에 제 자신을 다독이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난 세월이 떠올라 눈가가 졌습니다. 추운 겨울밤, 지하철 역사 화장실 구석에서 아들과 함께 몸을 웅크리고 잠을 청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들이 제 품에서 떨면서도 용기를 내어 속삭였습니다. 아빠, 괜찮아. 나 안 무서워. 그 목소리는 제게 세상의 어떤 약속보다도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손을 꼭 쥐며 다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들만큼은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 다짐이 제 삶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수많은 좌절과 실패가 있었지만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끝내 정규직으로 발탁되었을 때 저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끌어안고 그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아들은 어엿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건물에서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며 사람들의 생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아내에게 속삭입니다. 여보, 당신이 걱정하던 우리 아들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이제 당신도 안심해도 됩니다. 이제 저의 하루는 손주들의 재롱과 가족의 웃음으로 채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며느리가 내어주는 따뜻한 국에 밥을 먹고 손주들과 함께 웃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아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지난 시절을 회상합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이 기적임을 압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가족, 바로 제 곁에 있는 이 소중한 사람들이 행복이었습니다. 젊은 날 손에 잡히지 않던 그 꿈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 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찾던 행복은 결국 여기 있었습니다. 가족, 그리고 지켜낸 사랑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내의 마지막 모습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실의 하얀 불빛 아래 희미해져가는 호흡 소리, 가늘게 떨리던 손끝, 그리고 저를 바라보던 눈빛.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보다 안도와 염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행복하게 키워줘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제 심장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의 눈동자가 아직 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체온을 제 손바닥에 새기듯 붙잡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끝까지 지켜줄 거야. 당신 없는 세상이라도 내가 반드시 아이를 지켜낼 거야. 그러나 그 약속이 끝까지 닿기도 전에 아내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아내를 보내던 날, 제 눈앞은 온통 흐릿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제 마음을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흘러나오던 조문객들의 발걸음 소리, 장례식장 벽에 걸린 하얀 국화들, 그리고 검은 상복을 입은 제 모습. 그 모든 것들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아내가 더 이상 제 곁에 없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장례식 날, 저는 제대로 울지도 못했습니다. 울어버리면 아이가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들 준호가 제 옆에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갔어? 왜 안 와? 그 질문은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무엇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단다. 늘 우리 곁에서 보고 있을 거야. 그 말을 하며 저는 속으로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강해야 했지만 제 마음속은 끝없는 절망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껴안고 몰래 울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의 웃음을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할까 두려웠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집안은 텅 빈 껍데기 같았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아 함께 웃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방 안 가득 차 있던 아내의 향기도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린 준호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매일같이 방문을 열며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저는 뒤돌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사진 앞에서 매일같이 다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이 못다 한 몫까지 살아낼게. 우리 아들을 반드시 지켜낼게. 그 다짐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때 이미 무너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앞에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두 눈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때문에라도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세상은 또 다른 시련을 제게 주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날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매일같이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맞았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이 무너지고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온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단어는 곧 제 삶을 삼켜버렸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해고 통지서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짧은 문장 하나가 제 삶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퇴근길,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짐을 든 채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패한 병사들처럼 고개를 숙인 사람들의 행렬. 저는 그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텅 빈 구멍이 뚫린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아이가 뛰어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오늘은 일찍 왔네. 나랑 놀아줘.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이제 어디서 돈을 벌어야 하지? 그 물음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IMF의 파도는 무자비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은행 이자가 불어나고 밀린 월세는 저를 압박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빈자리를 채우기도 전에 집마저 잃을 위기에 몰렸습니다. 밤마다 전등을 끄고 혼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리를 싸맸습니다. 어떻게든 한 달만 버텨보자. 또 한 달만 버텨보자. 그러나 버티려 할수록 빚은 늘어났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수많은 전단지가 나붙어 있었습니다. 급구, 일용직 모집 막노동 인부 구함. 저는 그 전단지를 뜯어 주머니에 넣고 또 넣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이미 인원이 다 찼습니다. 죄송하지만 경험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 무정한 말들은 제 가슴을 또다시 찢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회사까지 잃은 제가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여전히 웃어야 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힘들었어? 아니야, 괜찮아. 아빠는 늘 괜찮단다.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밤이 되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마 아이에게 보여줄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무렵 거리를 다니면 신문을 팔던 노인들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IMF, 실업자 급증, 경제 파탄. 그 구호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신문 한 장을 사서 펼쳐들면 실업률 그래프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 그래프 속 숫자 하나하나가 제 인생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칩스 독촉장이 문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글씨로 적힌 연체라는 단어는 제게 사형 선고 같았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곧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김 씨, 나도 은행에 빚이 있는데 더는 기다려줄 수가 없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제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내를 잃은 것도, 직장을 잃은 것도, 집을 잃게 되는 것도 모두 제 몫이라는 것을요. 칩스의 독촉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문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힌 종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저는 아이 앞에서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제 속은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집을 잃었습니다. 집 몇 개와 아이 손을 붙잡고 문 밖에 서 있던 그날, 저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찰컥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그 집 안에 남아있는 제 기억들, 아내와 함께 웃었던 추억들까지도 모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어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집으로 가는 거야. 조금 좁을 수도 있지만 괜찮아. 사실은 고시원 방 하나를 겨우 얻은 것이었습니다. 좁은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방문이 양쪽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방 안에는 작은 창문 하나와 매트리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옆방에서 새어나오는 소음이 밤새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우리 집 맞지? 우리만의 비밀기지 같아. 그 말에 저는 차마 눈물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이 제 가슴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며칠 뒤 고시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아이 손을 잡고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하룻밤을 때우기에는 그곳이 최선이었습니다. 따뜻한 불가마 옆에서 아이가 골아떨어진 모습을 보며 저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변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가장들이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단한 한숨 소리가 새벽 내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한숨 속에서 제 자신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찜질방 생활도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돈은 점점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와 함께 버스 정류장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지하철 역사 안벤치에 몸을 기대고 앉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화장실 구석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거리는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겨울밤의 공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은 아이가 눕기에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저는 제 외투를 벗어 아이의 어깨에 덮어주고 품에 꼭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제 가슴에 파고들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빠, 추워.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곧 따뜻해질 거야. 그러나 그 말은 차가운 새벽바람에 흩어지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저는 밤새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숨결이 혹여 끊어질까 두려워 온몸으로 아이를 감싸며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시원과 찜질방을 전전했고 돈이 떨어지면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대합실에서 몸을 의지했습니다. 어떤 날은 방 한 칸을 얻으려다 돈이 모자라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맞으며 이리저리 거리를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마음속에서 수없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로서 자격이 없는가? 아이에게 이런 삶을 안겨주며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아이는 때로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던 어느 날,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래도 나는 아빠랑 있어서 좋아. 그 말은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뜨겁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버티자. 어떤 수모와 고난이 와도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켜내야 한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냉혹했습니다. 거리를 떠돌 때면 사람들의 곁눈질이 제 등을 찔렀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리며 말했습니다. 애를 데리고 저게 뭐하는 짓이야?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만큼은 웃어야 했지만 세상 앞에서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날은 지하철 화장실에서 하룻밤을 보냈을 때였습니다. 축축한 바닥 위에서 아이는 제 팔을 베고 잠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깜빡거렸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하루만 더 버틸 힘을 주소서. 아이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평온은 순수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아빠라면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굳건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의 거리는 IMF의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새벽마다 인력시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는 절망의 합창 같았습니다. 신문 가판대에는 연일 실업률 사상 최고치, 기업 도산, 경제 파탄 같은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신문을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제 삶의 그림자를 보는 듯 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면 문을 닫은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철문에 붙은 임대문이라는 글자가 낡은 종이처럼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무너질 수 없다. 적어도 내 아들만큼은 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살려야 한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차가운 거리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제게 남아있는 마지막 힘은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세상 누구보다 순수했고 그 눈빛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세상은 잔혹했지만 제 품 안의 아이만은 제가 끝까지 지켜야 할 이유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인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거리에는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손에는 일감을 찾기 위한 희망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한 간절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종이 쪽지를 들고 서로를 밀쳐내며 줄을 섰습니다. 현장 감독이 몇 명을 뽑는 순간 그곳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밀려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인원 찼습니다. 젊은 사람 우선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를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뒤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간혹 운이 좋아 막노동 자리를 얻을 때면 저는 하루 종일 쇳덩이를 옮기고 벽돌을 나르며 땀을 쏟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리고 어깨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손에는 고작 몇 장의 지폐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아이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 맛있다. 우리 또 먹자.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내일은 또 무엇을 먹여야 할지, 어떻게 하루를 버텨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공사장에서 하루 일을 마친 뒤 월급을 받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감독이 사라지고 약속했던 돈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찾아가 하소연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만은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오늘 조금 늦게 받기로 했어. 곧 줄 거야. 그러나 집에 돌아와 아이가 잠든 뒤 저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은 제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다시 거리에 나와야 했습니다. 고시원에 며칠 묵을 돈이 모자라면 우리는 버스 정류장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제 무릎을 베고 누우면 저는 손바닥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곧 집을 구할 거야. 조금만 기다리자. 아이는 졸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 난 아빠랑 있으면 돼. 그 말은 제게 약속 같았습니다. 반드시 이 아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약속. 그러나 거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떤 이는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고 어떤 이는 불쌍하다는 눈빛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 시선이 두려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가 제 옆에서 자고 있을 때 누군가 지나가며 동전을 던져주고 갔습니다. 그 소리가 바닥에 부딪히며 맑게 울렸지만 제 마음은 쓰라렸습니다. 저는 동전을 줍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동정이었고 저는 아이 앞에서만큼은 동정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리는 비를 피할 곳조차 찾지 못해 낡은 천막 아래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쏟아지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치아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아빠가 곧 좋은 집을 찾아줄 거야. 그러나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품속에서 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아빠. 아빠 힘내. 그 말이 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의 위로가 제게는 가장 무거운 짐이었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설 힘이기도 했습니다. IMF 시대의 거리는 늘 이런 풍경이었습니다. 문을 닫은 가게들이 늘어가고 임대문이라는 글씨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실직한 가장들이 한숨을 내쉬며 소주 한 병에 의지했고 노숙자들이 늘어나며 거리의 밤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저와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었지만
아이의 눈빛 하나가 제 삶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세상은 냉혹했지만 제게는 아직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그 약속만이 끝없는 절망 속에서도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지하철 역사구석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 청소를 하던 직원이 우리를 발견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저는 머리를 숙이고 아이를 끌어안은 채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제 등을 찔렀습니다. 애 데리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불쌍하긴 한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애가 고생하지. 그 말들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밖으로 나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곧 따뜻한 집으로 가게 될 거야. 아이 준호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지금도 좋아. 아빠랑 있으니까. 그 말은 제 마음을 산산조각 냈지만 동시에 붙잡아주는 밧줄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어느 날은 일거리를 찾지 못해 하루 종일 굶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이가 배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배고파. 그 목소리는 칼보다 날카롭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손에 잡히는 건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편의점에 들어가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저는 배고프지 않다고 거짓말하며 아이에게만 건넸습니다. 아이 준호는 삼각김밥을 반으로 갈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아빠도 먹어. 같이 먹어야 맛있어. 그 순간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한 입 베어 물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큰 짐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은 건물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젖은 신발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아이는 제 품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행인이 다가와 1,000원짜리 몇 장을 제게 건넸습니다. 애가 불쌍하네. 이걸로 뭐라도 사 먹이세요. 저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제 품속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 돈으로 빵 사자. 저는 결국 그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빵집에 들어가 따뜻한 빵을 사주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번지는 환한 웃음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또 다짐했습니다. 그래, 무슨 수모를 당해도 괜찮다. 이 아이의 웃음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차갑고 세상의 시선은 냉혹했지만 아이는 늘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을 때 저는 다시 살아야 한다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내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내가 약속 지키고 있어. 우리 아들 굶기지 않고 지켜내고 있어. 끝까지 버틸 거야. 그렇게 속으로 속삭이며 저는 또 하루를 견뎠습니다. 그 겨울은 유난히 길고도 혹독했습니다. 거리의 바람은 살을 내는 듯 매서웠고 사람들의 시선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날마다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늘 웃어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제는 정말 끝인가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절망 끝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졌습니다. 새벽녘 인력시장에 나갔다가 또다시 일거리를 얻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두 손은 텅 비었고 배는 고팠으며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조차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줄 따뜻한 아침밥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길가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닌 것 같다. 아들을 지켜주지도 못하는데 무슨 아버지인가. 눈물이 쏟아져 내려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 작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얼굴을 들어보니 아이 준호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 아빠는 항상 멋진 아빠인데. 그 한마디는 제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너무도 맑았고 그 눈빛 속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줄 거야. 그 믿음이 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아빠가 꼭 해낼 거다. 아빠가 끝까지 널 지켜낼 거다. 그 순간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죽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아내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며칠 뒤 우연히 거리에서 한 증권사 직원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잠시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모습은 제게 낯설고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처럼 살 수는 없을까? 저 길이 나의 새로운 길이 될 수는 없을까? 그리고 며칠 뒤 신문 한 귀퉁이에서 작은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증권사 인턴 모집, 무급, 성실한 지원자 우대. 급여조차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흔들렸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없다. 저는 신문을 준 채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무급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당장 오늘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데 돈 한 푼 나오지 않는 일을 어떻게 버텨야 한단 말인가. 그러나 곧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빵을 먹으며 환하게 웃던 모습. 지하철 화장실에서 나는 아빠랑 있어서 좋아라고 말하던 모습. 그리고 며칠 전 제게 했던 말. 아빠는 항상 멋진 아빠야. 그 말이 제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해보자. 무슨 일이 있어도 해보자. 이번만큼은 반드시 내 운명을 바꿔야 한다. 그날 밤 아이가 곤히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곧 새로운 길을 열 거다. 네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빠가 될 거다. 그리고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불타오르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얼어붙었던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씨는 희망이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다시 피어난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은 곧 저와 아들의 운명을 바꿔줄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다짐을 한 뒤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메모했던 숫자들과 경제기사에서 베껴 적어둔 용어들이 빼곡히 적힌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밤마다 불빛 하나 켜지지 않는 방에서 아이가 곤히 자는 곁에서 펜을 잡았습니다. 낯설고 어려운 금융 용어들을 소리내어 읽고 계산을 반복하며 눈이 충혈될 때까지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인력시장에 나가 막노동을 했습니다. 삶을 이어가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급 인턴에 도전한다 해도 합격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책과 신문을 붙잡고 낮에는 생계를 위해 땀을 흘리며 버텼습니다. 며칠 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낡은 구두를 닦고 구겨진 양복을 꺼냈습니다. 넥타이는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저는 그마저도 소중히 메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면접장으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면접장 문 앞에서 아이의 작은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은 제 삶을 붙잡아준 유일한 밧줄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낯선 정장 차림의 지원자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괜찮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다. 아버지는 끝까지 버틴다. 면접관의 질문은 날카롭고도 냉정했습니다. 경력이 공백인데 왜 지원했습니까? 무급인데 어떻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순간 면접장 안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면접관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제 진심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오늘 열심히 하고 왔어. 아이 준호는 별것 아니라는 듯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뭐든지 잘할 거야. 그 믿음 어린 목소리는 제게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급 인턴의 길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내일은 불확실했지만 제 마음에는 다시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기적처럼 마침내 인턴으로 선발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무급 인턴입니다. 생활은 각자 알아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인사 담당자의 냉정한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은 제게 곧 지옥의 시작과도 같았습니다. 첫 출근 날, 낡은 구두를 신고 회사 문을 들어섰습니다. 사무실 안은 반짝이는 불빛과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젊은 인턴들이 밝은 미소로 인사를 나누고 서로에게 책과 자료를 건네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구두는 번쩍였고 셔츠는 새하얗게 빛났습니다. 저는 낡은 양복을 여며 쥐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괜찮다. 나는 여기까지 왔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일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끝없는 보고서 작성, 전화 응대, 숫자와 씨름하는 하루. 저는 밤늦게까지 남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모니터 속 숫자들은 제 눈앞에서 춤을 췄고 손끝은 종이와 펜에 시달려 갈라졌습니다. 젊은 동기들은 피곤하다며 불평했지만 저는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울 수 있다. 나는 지금 살아남고 있다.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무급이라는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점심을 거른 날은 셀 수 없이 많았고 저녁은 삼각김밥 하나로 대신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돈이 없어 물 한 컵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 앞에서는 절대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노숙인 쉼터로 돌아와 아이를 마주하면 저는 항상 웃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열심히 했어. 아이 준호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빠. 아빠는 최고야. 그 믿음의 목소리가 제 허기와 피곤을 덮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점점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은 회의 도중 눈앞이 아찔해지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배고픔과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온 탓이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는 아들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쓰러지면 안 된다. 나는 아빠다. 아빠는 쓰러지지 않는다.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 회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밤이 되면 다시 책상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주어진 과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더 배우고 더 익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경제신문을 구해 밑줄을 긋고 모르는 용어는 공책에 옮겨 적었습니다. 눈이 시려 글자가 흐려져도 손목이 아파 펜을 잡기 힘들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 고통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배움이야말로 제가 이 세상에 맞설 수 있는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에도 우리의 생활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좁은 공간에서 잠들었고 이불은 얇아 새벽마다 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언제나 웃었습니다. 아빠,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올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준호야. 아빠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다. 그 다짐은 제게 또 하나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작은 그림을 그려 제게 건넸습니다. 종이 위에는 커다란 집과 그 앞에 서 있는 우리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우리 집이야. 나중에 우리 집에 꼭 놀러 가자. 저는 그림을 바라보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이 앞에서는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처럼 보이도록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곧 이 집에 들어갈 거야. 약속한다. 그림 한 장이 제게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잔혹해도 아들의 꿈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요. 무급 인턴십의 혹독한 현실은 저를 짓눌렀지만 그 현실 속에서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생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혹해졌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젊은 인턴들은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저씨 왜 여기까지 왔지? 그들의 속삭임이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때로는 대놓고 웃으며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뻘인데 무급 인턴이라니. 그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묵묵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서류를 복사하고 숫자를 입력하며 전화 응대를 했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결코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업무일수록 더 꼼꼼히, 더 철저히 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칭찬이 아니라 무관심이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태도. 그 냉대 속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경쟁이었습니다. 인턴은 많았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될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경쟁자로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인턴들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며 움직였지만 저는 그 무리에 잘 끼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그들은 함께 모여 밥을 먹으며 시험 문제를 주고받았고 새로운 투자 기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곁에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혼자 구석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펼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버티겠어?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라 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는 것을. 어느 날은 상사가 제게 큰 업무를 맡겼습니다. 투자 보고서의 초안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빼곡히 들어찬 자료였고 조금만 틀려도 전체 보고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흘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하며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잠이 부족해 눈은 충혈되고 손끝은 떨렸지만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저는 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일만큼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내가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해내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 상사가 제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긴장으로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사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꼼꼼하군요. 잘했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제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정이었습니다. 노숙인 쉼터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준호야, 아빠 오늘 칭찬 들었어. 아이의 눈이 동그래지며 반짝였습니다. 역시 아빠야. 내가 아빠 믿었지. 그 말은 칭찬보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고 버틴다면 언젠가는 해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냉대는 여전했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빛이 어둠을 뚫듯 제 노력도 언젠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인턴 생활이 몇 달째 이어지던 어느 날 회사는 정규직 채용을 위한 최종 평가를 공지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인턴만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단 몇 자리뿐이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실에 울려 퍼진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젊은 인턴들의 눈빛은 불타올랐고 그 속에서 저는 더욱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곧 큰 시험을 봐야 해. 그걸 잘해야 우리가 집도 없고 네가 원하는 장난감도 사줄 수 있어. 그러자 아이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듯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매일 응원할게. 아빠는 꼭 이길 거야. 그 말은 제게 가장 큰 위로이자 결코 져서는 안 될 이유가 되었습니다. 최종 시험은 냉혹했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투자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젊은 인턴들은 컴퓨터 앞에서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손이 느려 뒤처질까 두려웠지만 제 무기는 성실함과 꼼꼼함이었습니다. 밤마다 신문을 읽으며 정리한 자료들, 손으로 적어내려간 수많은 메모가 제 머릿속에서 하나씩 살아났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집중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다. 끝까지 버틴다. 나는 아버지다. 그러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며칠째 잠을 줄이고 공부한 탓에 눈은 충혈됐고 손가락은 떨렸습니다. 머리가 하얘져 아무 글자도 떠오르지 않던 순간 저는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나는 걸까? 아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걸까? 눈앞이 흐려지던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랑 있어서 좋아. 아빠는 항상 멋진 아빠야. 그 말이 제 가슴을 뜨겁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펜을 움켜쥐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자료를 정리하고 논리를 세웠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시계 초침 소리가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하며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 시험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고 고요했습니다. 아이 준호가 제 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잘했어? 저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빠는 오늘 정말 열심히 했어. 결과는 몰라도 아빠는 후회 없어. 아이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아빠가 제일 멋있어. 그 말은 어떤 합격 통보보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설령 이번 시험에서 떨어진다 해도
나는 이미 이 아이에게 가장 큰 승리자라는 것을.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반드시 붙어야 한다.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그날 밤, 저는 아이가 그려준 작은 그림을 꺼내 보았습니다. 커다란 집과 그 앞에 서 있는 우리 모습. 저는 그림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곧, 곧 저 집을 우리가 가지게 될 거야. 아빠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야. 그리고 저는 잠들기 전 오래된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내일은 반드시 달라진다. 며칠 뒤 회사는 정규직 전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턴들은 하나같이 긴장된 표정으로 모였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내기 어려운 정적 속에서 인사 담당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명단에 호명되는 인턴은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순간 제 심장은 쿵쾅거리며 터져나올 듯 뛰었습니다. 하나, 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지원자들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거나 혹은 절망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발, 이번만은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김도연. 그 순간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동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이 솟구쳐 올라 흐려진 시야 속에서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살았다. 드디어 살아남았다. 쉼터로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바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집 문을 열자 아이 준호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오늘은 어땠어? 저는 아이를 와락 끌어안으며 외쳤습니다. 아빠, 해냈다. 우리 이제 집을 구할 수 있어. 아이의 눈이 반짝이며 커졌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집 생기는 거야?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호야. 이제 우리도 집이 생길 거야. 그날 밤, 아이와 함께 허름한 방에서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비록 그 방은 여전히 낡고 불편했지만 제 마음만은 궁궐처럼 넓고 환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영정 사진을 떠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해냈어. 당신이 지켜보던 그 약속, 오늘 드디어 첫걸음을 내디뎠어. 정규직으로 발탁된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록 시작은 작은 자리였지만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책상 위에 이름표가 놓인 순간 저는 두 손을 모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보, 드디어 해냈어. 이제 우리 아들에게 당당한 아버지가 될 수 있어. 업무는 여전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규직이 되자 책임은 더 커졌습니다. 보고서 하나, 전화 한 통, 작은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급 인턴 시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된 시간을 버텨냈던 저였습니다. 누구보다 철저히, 누구보다 성실히. 그것이 제 무기였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엔 여전히 저를 곁눈질했습니다. 나이 많은 신입사원, 얼마나 버틸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그 시선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가 맡은 자료는 늘 꼼꼼했고 고객의 질문에도 성실히 답했습니다. 누군가 놓친 부분을 발견해 다시 정리해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상사가 말했습니다. 김 대리, 당신은 확실히 믿을만해요. 그 짧은 말이 제게는 세상 무엇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던 시기, 회사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쏟아지는 숫자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밤늦게까지 자료를 붙잡았습니다. 때로는 몸이 지쳐 쓰러질 듯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준호의 웃음, 준호의 믿음,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부탁. 그 모든 것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월급날,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급여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작은 방이 아닌 진짜 집을 얻었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집 열쇠를 돌려 문을 여는 순간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아빠, 우리 집이다. 우리만의 집이야. 저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다. 이제부터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그날 밤 아이와 함께 처음으로 내 집에서 잠들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넓고 따뜻한 궁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아내의 영정을 떠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조금은 안심해도 돼. 우리 아들, 이제 더는 거리에 내몰리지 않아. 시간은 흘러 회사에서의 제자리는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서류 정리와 보조 업무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고객을 직접 만나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메모장을 들고 다녔습니다. 고객이 말하는 작은 뉘앙스도 놓치지 않고 적어두었고, 밤에는 그 기록을 다시 정리하며 분석했습니다. 동료들이 퇴근한 뒤에도 제자리에는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늘어났고, 제 설명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상사들은 저를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과장은 믿을 수 있어. 맡겨도 된다. 이 말은 제가 더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며 주식 시장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수많은 자료를 뒤적이며 공부했습니다. 젊은 동기들보다 느릴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철저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대신 성실함으로 모든 것을 채워나갔습니다. 몇 년 뒤 제 이름은 회사 안팎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과 절망 속에서 시작한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처음 월급으로 월세집을 마련했을 때의 감격을 넘어 저는 악착같이 돈을 모으며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출을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아들의 학용품을 살 때조차 한참을 망설였지만 저축만큼은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으고 투자한 돈은 조금씩 불어 어느새 꽤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손에 작은 건물의 등기권리증이 쥐어졌습니다. 낡았지만 튼튼한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었지만 제 이름이 새겨진 순간 가슴이 터질 듯 벅찼습니다. 저는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드디어 해냈어. 우리 아들에게 더 이상 굶주림과 추위는 없어. 집으로 돌아와 아이에게 건물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준호야, 이게 아빠 건물이야.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정말 우리 건물이야? 아빠가 주인이야? 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건물도 있는 거야. 그 순간 아이는 두 팔을 번쩍 들며 환호했습니다. 와, 우리 진짜 부자야. 그 웃음소리에 저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낡은 구두를 신고 거리를 떠돌던 제 과거, 찜질방과 화장실에서 아이를 안고 떨던 그 겨울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는 환하게 웃는 아들과 작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가혹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제 아들 준호는
꿋꿋하게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아빠, 나 의사가 될래. 어린 시절 준호가 제게 했던 말은 단순한 꿈 같았지만 그는 정말 그 길을 걸었습니다. 밤새워 공부하며 쓰러질 듯 피곤해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구나. 이 아이도 나처럼 포기하지 않는구나. 수년 뒤 준호는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온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해냈어. 나 이제 의대생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아이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날 차가운 병실에서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 행복하게 키워줘요. 그 약속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준호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건물 1층에 작은 병원을 열었습니다. 간판에 김준호 내과라는 글자가 걸린 순간 저는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보고 있나요? 우리 아들이 이제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는 의사가 되었어요. 병원 개원 날 저는 아들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아들이 환자를 맞이하는 모습은 그 어떤 장면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제게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 선생님, 아드님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해낸 겁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자부심이 끓어올랐습니다. 시간은 또 흘러 제 곁에는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할아버지 라 부르며 달려오는 손주들의 웃음소리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마당에 놓인 그네에서 아이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면 저는 그 곁에서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때 거리에서 아이와 함께 추위에 떨던 저와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눈물과 굶주림이 있었기에 지금의 웃음은 더욱 값졌습니다. 창밖에는 석양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마당 가득 울려 퍼지고 아들은 진료를 마치고 돌아와 제 곁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오랜 길을 돌아온 제 인생을 조용히 되돌아봅니다.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본다면 저는 분명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작은 건물 하나를 가지고 아들은 의사로서 당당히 살아가고 있으며 며느리와 손주들 덕분에 집안은 늘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결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거리에서 보내며 추위에 떨었고 수없이 굶주리며 절망 속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세상의 냉대 앞에서 무너지고 싶었던 순간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아내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나던 날 제게 남겼던 마지막 말. 우리 아들 행복하게 키워줘요. 그 말은 제 인생의 등불이었습니다. 흔들리고 쓰러질 뻔할 때마다 저는 그 말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끝없는 어둠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배운 것은 단순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작은 빛 하나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그 빛은 아이의 눈빛이었고 아내의 미소였으며 스스로에게 건 약속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저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더 이상 돈이나 명예를 쫓지 않습니다. 아침에 손주들이 제 품에 안겨 웃는 것,
저녁 식탁에서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것,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가장 값진 행복입니다. 이 행복이 있기까지 함께 해준 아들에게 고맙고 멀리서 지켜주었을 아내에게도 고맙습니다. 이제 제 삶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힘겹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랬습니다. 거리에서 떨며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이라 믿었던 그 자리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끝까지 버텼기에 결국은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빛이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불씨일지라도 그것을 지키고 꺼뜨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큰 불꽃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제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속삭입니다. 여보, 나 정말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결국은 해냈어. 우리 아들 잘 키웠고 지금은 이렇게 손주들까지 내 곁에 있어. 당신의 약속 끝내 지켰어. 창밖에 붉은 노을이 저물어 갑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제 삶은 이미 환한 빛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